자, 오늘의 메인 주제가 삼성전자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얼마 전에 삼성전자 매출액이 발표됐어요.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삼성전자 3분기 매출액 62조, 영업이익이 7조 7천억. 작년 2분기에는 1년 새 반도체 영업이익만 얼마가 줄었냐면은 전분기 대비 8조가 줄었었어요. 7.7조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줄은 거죠. 전분기 대비하면은 거의 뭐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 반토막 정도 났을 것 같은데, 반토막 더 났을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이고 최근에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이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를 살짝 맛배기를 보는 게 오늘 30분의 목표입니다. 삼성전자의 분기별 영업이익을 보면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가 지금 조원입니다. 10조 원, 15조 원, 20조 원이에요. 2008년 이전에만 해도 삼성전자는 분기에 한 1조, 2조, 많이 벌면 3조 이 정도 벌던 회사였어요. 불과 10년 전 삼성전자는 뭐 2, 3조 원저리 정도 번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010년도 넘어가면서 불꽃같이 오르더니 거의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믿기지 않는 한 분기에 10조를 버는 회사가 돼요. 이게 뭡니까? 여기서 정말 퀀텀 점프를 해줄 수 있게 도와줬던 게 그죠?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핸드폰에 그걸 받으면서 지금 보시면 색깔이 있죠? IME 스마트폰입니다. 모빌리티죠. 이 모빌리티가 회색이 급격하게 커지잖아요. 이렇게 높아지면서 이게 구성입니다. 회색 부분이 굉장히 커지면서 스마트폰이 악어의 입처럼 영업이익이 쫙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전체를 10조 라인으로 끌어요.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이제 좀 완만하게 있을 사람 다 있고 드디어 가격 경쟁이 들어오면서 완만하게 줄을 때 갑자기 이번에는 요 연한 색깔이 악어처럼 입을 벌립니다. 영업이익. 이 연한 색깔이 올라가면서 한 분기에 15조 이상을 뚫으면서 이 믿기지 않는 점프를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두 번을 하는데 성공을 해요. 이게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여기 나오지? 반도체죠. 사실은 여기서도 반도체가 오르긴 올랐어요. 스마트폰에 밀려서 그렇지. 한 번 더 오른 건데, 자, 그럼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고 보시면은 스마트폰도 변하지만 반도체가 굉장히 크게 변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점프한 이유는 뭘까요? 매출 아니에요. 영업이익. 한 분기에 15조, 1년에 뭐 50조, 60조 벌었죠. 두 번째 점, 여기 스마트폰, 여기는 클라우드 같은 서버죠. 서버 하나에 뭐 메모리가 미친 듯이 들어가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폭발했죠. 그러면서 여기가 올라가는데 보시면은 여기서도 반도체가 올라갑니다. 오늘 주제는 반도체니까 스마트폰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고, 반도체가 여기도 한번 올라가고 여기서도 한번 올라가고 어느 정도 서버 증설 같은 게 끝나니까 휙 줄어들죠. 이 뒤에는 예상입니다. 이건 보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바램, 이 자료를 만든 이 IBK 투자증권의 희망과 이제 예측이 들어가 있는 값이고, 우린 여기에 있잖아요. 서버 증설이 어느 정도 끝나니까 반도체가 쭉 내려가요. 자, 스마트폰이 오니까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마무리니까 내려가고, 서버가 증설될 때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뛰었다가 증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내려가고. 자, 이게 뭐예요? 반도체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걸 뭐라 그래요? 들어보셨을걸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란 말이 반도체를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기기, 어떻게 보면 산업, 어떻게 보면 미래 기술이 올라갔다가 마무리되고 올라갔다가 마무리되고, 물론 요 안에 자잘한 가격 이건 있죠. 가격 사이클도 있는 게 원래 있는 게 반도체인데, 크게 보면은 어떤 이 전체 기술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슈퍼사이클이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계 클라우드 시장이 왜 나왔겠어요? 클라우드로 인해서 서버가 굉장히 폭발하면서 클라우드 시장이 뻥뻥뻥 폭발하면서 후에 커질 걸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대기업들이 서버를 증설해 들어가면서 램시 메모리 시장이 미친 듯이 커져갖고 아까 전에 그런 사이클이 보이는 거죠. 그러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 국면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현물 가격이 쭉 올라갔다가, 이건 조금 옛날 자료여서 그런데 최근 자료 보면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떤 사이클을 보이고 있는 게 전형적인 반도체의 모습인데,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차트를 잘 보면은 여기서부터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스마트폰으로 폭발하고 서버로 폭발하고 두 번 폭발하는데, 잠깐 옛날 얘기 드리면은 옛날에 많이 드렸던 얘기인데, 이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영업이익을 이렇게 폭발시키기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어요?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그거, 그쵸? 오늘 하루 종일 주제로 나오는 이게 있었죠. 치킨 게임의 사실은 원조죠. 반도체 하면은 얘네는 80년대부터 치킨 게임을 했어. 무슨 뭐 거의 뭐 반도체 하면 치킨이죠. 오늘 치킨 얘기 많이 나오는데, 80년대에 무슨 치킨 게임을 했냐면은 일본이 물량을 쏟아냅니다. 대표적인 거죠. 1980년도에 메모리 시장에 일본이 엄청나게 가격을 낮춰요. 뭐 얼마까지 낮췄냐? 4달러 하던 거를 30센트까지 내려요. 이게 얼마예요? 거의 90%를 내리죠. 가격을 90%를 내리는 치킨 게임을 한번 합니다. 미국 언론은 일본 반도체의 저가 공세를 이때 80년도에 제2의 진주만 습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반도체 가격을 뭐 90% 가까이 내리면서 죽자 살자 했거든요, 일본이. 근데 실제로 누가 날아갔냐면은, 물론 반도체들 굉장히 많이 날아갔는데 삼성은 살았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들 그나마 어떻게든 목숨을 연명했는데, 가장 유명한 사건은 인텔이 메모리 사업에서 철수해요. 이게 80년대 메모리 반도체 치킨 게임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인텔이 메모리 사업에서 철수하고 덕분에 인텔은 아직까지도 비메모리 최강자입니다. 메모리엔 없죠. 인텔은 여기서 날아갔어요. 인텔은 날아가고 그럼 치킨 게임 이게 끝이었냐? 아니죠. 반도체 하면 치킨 게임인데 얘네는 끝도 없이 합니다. 조금 이따 또 나와요. 이번에는 어디서 나오느냐? 2000년도에 이번에는 다 유명하죠. 대만에서 나옵니다. 대만에서 치킨 게임을 해서 또 얼마를 내렸냐? 7달러를 50센트까지 내렸으니까 또 90%를 내려요. 와, 대단하다. 야, 가격을 내려도 무슨 한 30% 내리던가 뭐 한 20%를 내려야 이게 뭐 가격 인하지. 뭐 내리면 90%야. 가격을 90%로 내리면서 이번에는 어디가 날아갔냐면은 그 당시 세계 2위 디램 생산 업체가 독일의 키몬다였어. 키몬다가 2009년에 파산을 합니다.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해요. 1차 전쟁이라고 나오죠. 2차 전쟁이라고 한 번 더 해. 2010년도에 대만, 일본 기업들이 다시 모였다가 한 번 더 해서 이번에는 당시 3위인가? 엘피다가 날아가요.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시에 독일의 키몬다가 날아가고 지금 보시죠. 디램 생산 무려 2위 업체가 날아가고 엘피다가 가장 마지막 치킨 게임 때 일본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은 아니지. 나쇼진 같은 회사였는데 엘피다 사이즈를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로 직후였어요. 세계 3위 정도 되는 업체였어요. 당시 2012년에 엘피다가 침몰해요. 파산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는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가 날아갔죠. 그래서 반도체 하면 한국이 되게 되는 이런 결론인데 저거를 딱 날리고 나니까 2012년에 날아갔잖아요. 날리고 나니까 바로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의 시대가 오면서 어머 다 내 거니? 형들 딱 가셨답니다 하고 다 먹은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야 서버의 시대요? 다 먹었어. 여기서 다 죽어버렸는데 일본 죽고 독일 죽고 여기서 죽었잖아요. 여기서 와 피눈물이 나죠 진짜. 스마트폰이 2010년도부터 비교적 본격적으로 컸는데 여기서 두 개 죽이니까 제 거라고 들었습니다 하고 두 번을 먹었어. 짝짝 후루룩 짭짭하면서 두 번을 먹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요번엔 내려가니까 설마 이번에는 뭐 치킨 게임을 하진 않겠지? 이번 주기래도 별로 없을 것 같아. 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마이크론 삼강구도라는데 뭐 치킨 게임을 뭐 하진 설마 아무리 그래도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약간 살떨리는 거는 인위적 감산을 안 하겠다. 요즘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아저씨들이. 그리고 보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재고가 지금 감산을 안 해서 그런지 이렇게 올라가고 재고를 쫙쫙 쌓아두고 계십니다. 일단 뭐 감산 따윈 없는 거죠. 뭐 가격이 내리건 말건 감산 따윈 없기 때문에 재고입니다. 재고. 성장률 아니에요. 재고가 쪽쪽 쌓이면서 한 번만 나한테 더 개기면은 죽여버리겠다는 포스를 좀 품고 있어서 좀 조금 무섭기는 한데 일단 굉장히 많이 찍혀 있어요. 상당히 무섭긴 한데 뭐 저게 그대로 자소화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자, 문제는 자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반도체를 먹여 살렸던 물결은 처음에 스마트폰이었어요. 두 번째가 또 서버였죠. 클라우드.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시대 서버가 먹여 살렸어요. 이때는 물론 비메모리 반도체도 중요해요. CPU 같은 거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머릿속에 뭐가 들어 진짜.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아니, 스마트폰이라고. 그걸 누가 그렇게 읽어? 뭘 합치면 스폰서야.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이거 진짜 오해고요.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서버가 먹여 살렸는데, 그때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특히 서버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메모리 반도체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뭘 그렇게 안 봐. 아니거든? 삼성 스폰 안 받았습니다. 자, PPL이 전혀 없어요, 지금.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직 없어요. 물론 뭐, 스폰서를 이게 받아오면은 굉장히 감사하겠지만 없습니다. 없어요. 받고 싶다. 그래, 받고 싶다는 거죠. 스폰을 받고 싶다라는 뭐 그런 거긴 한데 하여튼 서버의 시대에는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난 수혜를 입었어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 갔어. 서버도 좋은데 갔어. 슈퍼 사이클이 돌았어. 그 다음 사이클을 보려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다음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보니까 5G, 사물 인터넷,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사이클로 쫙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에 굉장히 집중돼 있고 굉장히 오리엔티드 돼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 중에서 뭐를 가장 기대하겠어요? 우리나라 신문에서 계속 떠드는 거, 이거다, 이걸 해야 된다. 이거죠. 왜 이거겠어요? 뒤를 잘 보세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자율주행, 세 개 다 메모리 반도체가 주인공이겠니? 비메모리 반도체가 주인공이겠니?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누가 생각해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핵심일 것 같잖아요. 메모리보다 서버는 물론 메모리가 중요했겠지. 메모리가 훨씬 더 뭔가 많이 하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웨이브들을 보니까 5G 같은 경우는 그나마 비메모리와 메모리가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G 같은 경우는 핸드폰도 뭐 바꿔야 되고 뭐 통신이니까 통신 모두 바꿔야 되고 그럼 메모리 칩도 다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5G가 오면은 또 다른 슈퍼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스마트폰도 바꿔야 되고 모두
바꿔야 되고 이러면서. 근데 그 다음 뒤를 보니까 전부 다 비메모리가 아무리 봐도 주인공 같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아니면은 멜포트에서는 다 기대하는 게 클라우드 조금 더 투자하지 않을까, 서버에 조금 더 투자하지 않을까, 5G 투자가 늘지 않을까, 메모리 반도체가 그래서 사이클을 갔다가 내려왔는데 한번 다시 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기대와 뭐 통신 서비스사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5G 투자를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돼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선두적으로 치고 가면서 전 세계가 다 같이 5G 시대로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D램 수요가 다시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5G로 신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뒤에 있는 거는 내용들이 잘 안 나와요.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사물 인터넷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슈퍼사이클 얘기는 잘 못해요. 왜냐?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비메모리가 굉장히 활약을 할 것 같으니까. 게다가 이게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메모리 반도체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초미세 공정에서 우리나라가 계속적인 승리를 거두었어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더 많은 기능을 더 작은 칩에 넣는 게 성공의 비결이었거든요. 가격 경쟁력을 이기고 미세 공정에서도 계속 이겨나갔는데 이게 흔히 무어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우리나라 황해 법칙 뭐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나왔었는데 집적도가 계속 올라갔는데 문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일단 사이클이 죽은 데다가 초미세 공정의 경쟁이 어느 정도는 물론 아직도 발전을 많이 하겠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한계점에 가깝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메모리 반도체가 정말 압도적인 경쟁력을 앞으로도 기술력이 비슷해지는 수준이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슈퍼사이클을 잠깐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지금 요 뒤에는 기대입니다. 이 D램으로 이 서버 같은 걸 만들면서 D램의 빚이라 그러는데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높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죠. 현재는 서버 만드는 게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그 다음 단계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자, 그럼 봅시다. 아까 방 말을 다시 정리해보면 왠지 얼핏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될 것 같거든. 비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흔히 컴퓨터로 치면 CPU, 사고 회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메모리 반도체는 램이죠. 말 그대로 기록하고 뭐 이런 걸로 뭐 많이 보시면 됩니다. 뭐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시장이 큽니다. 거의 2배로 커요. 근데 앞으로는 왠지 느낌상 이쪽이 굉장히 많은 부를 가져갈 것 같거든. 지금 뭐 내세우는 걸 보니까 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게다가 시스템 반도체는 장점도 있습니다. 무슨 장점이 있냐면은 이런 슈퍼 사이클을 굉장히 메모리 반도체보다 경기 변동에 이런 사이클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자, 보여드릴게요. 그걸 보여드리기 전에 요거부터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원래 메모리 반도체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설계에서 끝까지 한 회사가 다 합니다. 삼성이면 삼성, 하이닉스면 하이닉스. 우리나라 종합 반도체 회사 그러잖아요. 설계에서 포장까지 끝까지 다 해서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 이름으로 나가거든요. 물론 뭐 패키지가 붙기도 하는데,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약간 독특해요. 팹리스라는 게 있고 파운드리라는 게 있고 패키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운드리 여기서 지금 계속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 비메모리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쪽은 그냥 한 회사가 대부분 통째로 맞는데 이쪽은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뭘 나뉘어? 팹리스는 뭡니까? 팹, 공장이 없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설계. 여기는 설계, 여기는 제조, 설계한 걸 만들어주는데 뭐 여기는 뭐 상품 패키징해서 파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비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우리나라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팹리스에서 2위겠습니까? 파운드리에서 2위겠습니까? 패키지에서 2위겠습니까? 어디가 셀까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게 뭐라고? 제조. 우리나라 파운드리에서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것도 이거 물론 설계에서 제조 다지만 제조잖아. 초미세 공정. 파운드리도 똑같은 반도체 만드는 거니까 미세 공정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일맥상통하잖아. 여기만 따지면.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그렇게 밀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거는 파운드리입니다. 물론 절반은 TSMC예요. 50%는. 삼성전자가 2위입니다. 아, 파운드리도 비메모리인데, 야, 그러면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세계적인 플레이어네. 물론 세계적인 플레이어는 맞는데 파운드리 시장 전체 2위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의 모든 시장에 없는 거, 이게 없어요. 이게 설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제조, 여기는 소프트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 쪽은 안 돼. 와, 왜 우리나라는 뭐만 하면은 제조에 강하고 다 소프트웨어 설계 쪽은 이상하게 안 돼. 얘들이 설계해준 걸 만들어. 자, 그럼 저 앞에 있는 설계하는 회사들은 누가 1등이에요? 인텔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세계 1등인데 처음부터까지 다 하니까 걔네는 빼고 보면은 팹리스만 하는, 공장이 없이 설계만 하는, 반도체 설계해서 떼돈 버는 게 대표가 그 유명한 퀄컴이죠. 엔비디아. 우리나라는 어딨냐? 실리콘웍스. 야, 이거 뭐야? 19위인데 이것도 대기업 계열사예요. 실리콘웍스랑 19위 하나 있어요. 나머지 50위 내에 없어요.
사실상 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비메모리 반도체도 물론 요즘 실적이 안 좋은데 메모리 반도체도 사이클이 지났으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도 실적이 안 좋긴 한데 얼마나 안 좋냐? 한국 반도체는 작년에 대비해서 반도체만 따졌을 때, 삼성 전체가 아니라 반도체만 따졌을 때 영업이익이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아까 전에 저 TSMC 파운드리를 50% 차지하고 있는 TSMC는 역대 최고 실적을 찍었어요. 물론 매출이 기준이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익 감소분이 10%에 그치거나 오히려 대폭 상승할 걸로 전망입니다. 심지어 미국 인텔도 별로 줄지가 않았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일단 표를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했던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우리나라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여기 있다가 일로 왔어요. 뭐 13조가 3조 됐으니까 10조가 날라갔죠. 80%가 줄었고 6조가 4천억이 됐어요. 이거 얼마가 줄은 거냐? 마이너스 92.5% 찍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영업이익 하락이 1년 만에 마이너스 77%, 마이너스 92%인데 파운드리 TSMC는 플러스 13%, 인텔은 마이너스 10%예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우리가 반도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영향, 물론 다 같이 안 좋은데 결정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사이클의 영향을 크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도 그냥 대만 요 파운드리 TSMC처럼 파운드리 쭉쭉 밀으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2위니까 얘네를 밀 수 있겠네. 파운드리 투자를 하죠. 가능합니다. 자, 가능한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파운드리는 뭐예요? 누가 설계를 해준 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야, 형 내가 잘 만들어줄게, 나한테 맡겨줘, 뿌 그러면은 애플이나 화웨이나 뭐 이런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를 맡기는 뭐 퀄컴이나 삼성한테 반도체를 만들어달라고 맡기겠어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애플이나 화웨이나 퀄컴이라고 생각해봐요. 삼성한테 맡기겠습니까? 삼성이 조금 잘 만든다고 쳐도? 경쟁자잖아요, 경쟁자. 물론 삼성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파운드리 하는 건 아예 사업부를 분리를 했는데, 그걸 떠나서 어쨌건 이름이 삼성이야. 근데 자기들 어떤 영업비밀까지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굳이 있나 없는지는 그쪽만 알겠지만 그런 어떤 핵심적인 사항을 삼성전자한테 맡길까? 얘네가 그 돈 벌어서 어디 투자할 줄 알고. 못 맡겨요. 기본적으로 대만 TSMC를 넘기가 실력도 실력인데 실력으로 넘으면 되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표현을 써요. 자, 보시면은 대만 TSMC가 쌓아온 물론 업력, 신뢰의 벽이 견고하지만 그걸 떠나서 TSMC 공장에 가보면은 벽에 딱 붙여있는 글이 있답니다. 뭐라고?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파운드리 하는 입장에서는 고객과 경쟁한다를 느낌을 주면은 쉽지 않죠. 설계도를 받아서 위탁 생산을 맡겨야 되는데 과연 진짜 직접적인 경쟁자인 삼성에게 저걸 넘기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고객과 경쟁하지 않아야 되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물론 또 파운드리 제조기 소프트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수 있긴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어려움. 자, 그러면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파운드리를 하긴 하는데 저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화웨이가 대만 애들을 줬지, 우리 삼성에 줄까? 애플이 정말 삼성에 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다, 다른 쪽으로라도 가야 된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이미 AI, 빅데이터, 아까 앞에 본 뭐 자율주행, 뭐 사물인터넷, 비메모리 시장의 주인공일 것 같은데 인텔, 퀄컴, 심지어 소니까지 나오네. 이런 업체들이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게다가 반도체 시장 전망 자체도 아까 전에 안 그래도 메모리 시장이 지금도 비메모리보다 작은데 앞으로는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소니는 왜 이렇게 있는 거냐 그렇게. 자,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뭔가 팹리스 설계를 해야겠어. 뭐 버틸 수가 없잖아요. 파운드리만 해서도 안 되고 저 비메모리 시장에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비메모리 시장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보니까 설계 능력이야. AI 칩을 만들려고 그래도, 뭐 자율주행 칩을 만들려고 그래도 모든 칩마다 능력이 다를 텐데 우리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설계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지금 비메모리 시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CPU는 인텔, 그래픽 처리 장치는 엔비디아, 자동차용 전장이라 그러는데 차량용 반도체는 NXP가 1등입니다. 독일 인피니온이 2등이고 네덜란드가 1등, 독일이 2등인데 자, 이런 시장이야. 완전히 나눠 먹고 있잖아요. 통신 반도체는 퀄컴, 5G 하면 또 퀄컴, 이런 식으로 나눠 먹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삼성전자를 사람들이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하루아침에 설계 능력이 우리나라가 지금 수십 년간 설계가 안 됐는데 아무리 봐도 너희들이 하루아침에 설계가 안 될 것 같아. 이 중에서 혹시 뭐를 사지 않을까? M&A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사야겠다. 딱 그로 쳐다봐. 인텔, 퀄컴, 엔비디아. 샀으면 좋겠죠. 자, 샀으면 좋겠긴 한데 이게 인텔, 퀄컴, 그나마 엔비디아가 조금 만만하긴 한데, 삼성전자가 안 그래도 하만 샀잖아요. 자동차 무슨 뭐 전장에 진출한다면서 하만을 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자동차 전장 반도체 1위 NXP? 그러니까 나온 루머가 이겁니다. 50조를 주고 글로벌 전장 반도체사 1위인 NXP를 인수하는 거 아니냐. 무려 50조입니다, 50조.
우리나라 역대 해외 글로벌 M&A 1위가 10조예요. 그때 삼성이 산 하만 전장업체인데 50조. 이게 진짜 유력한 인수 대상이 아니냐. 왜냐하면 삼성전자 구조를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쪽 설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살 수 있는 만만한 게 이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2019년 초입니다. 혹시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너무 비쌌다고 합니다. 너무 그 NXP 인수가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없다 그럽니다. 자, 조금 비쌌나 봐요. 어쨌건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 그게 있는 거예요. 자, 게다가 재밌는 거는 서버도 그렇고 사실상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요즘 서버 시장 주춤한 것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전체는 아니겠지만은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일단 중단됐어요. 왜냐? 신형 서버 CPU를 발표하겠다고 인텔이 얘기를 하면은 신형 서버 CPU가 바뀌어? 비메모리가 바뀌어? 그럼 나머지 서버를 그거에 맞춰서 나중에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인텔이 아니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움직임에 따라서 메모리 업체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얘네가 어떤 구조로 만드냐에 따라서 얘네에 맞춰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신형 디램이건 뭐 낸드 플래시건 뭐건. 어떻게 보면은 주도권을 뺏기고 있죠. 게다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런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쪽은 당연히 미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기에서는. 자, 이런 상황에서 손정희 형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죠. 언제나 나오는 그 형.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손정희 형이 ARM이라는 회사를 사고 너무 좋아서 신난다, 춤을 추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또정희 형이 ARM을 잘 샀다고 난 춤을 추고 싶어 정말 너무 기뻐 무려 얼마에 샀는데 싸게 샀다 그랬냐면은 옛날 방송 기억나시는 분 아시겠지만 36조 원에 샀어요. 지금 보면은 싼가? 물론 이 형 요즘에 위어크로 굉장히 휘청휘청하고 계시는데 뭐 그건 제 할 바 아니고 ARM이 뭘까? 그때는 이 가격 미쳤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36조 원에 살 수가 있냐? 매출이 뭐 2조 원인가? 제 기억도 정확히 안 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를 어떻게 36조 원에 사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할 때 싸게 사 신난다. 2016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잘 샀다 못 샀다가 아니라 그러면 ARM은 어디에 있는 회사냐? 위치가 여기서 팹리스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고 패키지가 있는데 ARM은 어디에 있는 회사냐? 어디에 있는 회사인지 아세요? 저 회사는 굉장히 독특한 회사입니다. 팹에 가깝죠. 사실 뭐 팹리스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저 회사는 ARM 같은 기업을 가리켜서 이건 잘 쓰진 않는데 칩리스라 불러요. 무슨 소리냐면은 저 팹리스라는 설계하는 회사 앞쪽에 있는 회사예요. 그 회사한테 기술을 팔아먹는 회사입니다. 팹리스 앞에서 그 설계도를 제작해주고 그 라이센스를 파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뭐 위에 뭐가 있다고 그 설계하는 걔네들한테 설계도에 필요한 직접재산권을 개발해서 걔네들한테 팔아먹는 근본 있는 회사죠. 설계도를 만드는 회사한테 설계도를 팔아먹는 봉이 김설당 같은 회사인데 그 앞에 있는 회사예요. 칩리스라고 부릅니다. 그 웬만한 설계, 퀄컴도 마찬가지예요. 이 ARM이 디자인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듭니다. ARM이 가장 기초적인 걸 깔아서 주는 거죠. 맨 앞에 있는 회사예요. 자, 그런데 ARM은 게다가 뭐 저전력 반도체로 유명하죠. 뭐 그건 뭐 아실 필요 없고 이건 잠깐 다른 얘기인데 ARM도 옛날에 야 우리가 반도체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 야 반도체 디자인 너무 잘해. 우리도 반도체를 직접 만들어보자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왜 접었느냐면은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전에 TSMC 들어가면은 가장 크게 걸려있다는 그거.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ARM이 설계도 만드는 설계도를 제작하고 라이센스를 파는데 내가 만약에 직접 반도체를 만드는 순간에 내가 디자인한 설계도 내가 디자인한 라이센스로 기업들이 이용하지 않을 위험이 있으니까 아예 반도체 제작을 포기했어요. ARM이 아니라 ARM이라고. 알겠습니다. ARM이 갖고 있는 이상한 ARM의 수익 모델이 ARM이 설립 초기부터 좀 이상하지 않나? ARM으로 하시죠 그냥. ARM이 갖고 있는 그 저전력 반도체가 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게 사 신나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ARM이에요. 자, 그런데 요즘에 삼성전자는 어떻게 나가고 있냐? 오늘 나온 기사에 거의 오늘 11월 4일 삼성전자가 자체 CPU 개발을 중단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비메모리에 올인한다고 비메모리에 133조를 투자하겠다고 큰소리치던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의 대표적인 칩인 CPU 개발을 포기했어요. 코어 자체 개발을 포기했어요. 지금까지 만들어 왔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거. 야 이거 CPU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 우리는 포기하고 신경망 AI죠 이거. NPU AI 반도체와 그래픽 GPU 그래픽 처리 이제 만만한 게 엔비디아인가. 자 엔비디아 딱 기다리세요. 우리가 갑니다. 자원을 집중하겠다. AI와 그래픽의 인공지능 핵심 기술을 꼽히니까 여기다가 2,000명 이상을 넣어서 인텔 조금 빡시니까 만만돌이 엔비디아를 집중 패겠다라는 전략을 발표했어요. 딱 기다려. 거기에 딱 떼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메모리 15,000명을 채용한다 그랬는데 결국 찾는 거는 이걸 찾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걸 찾는 거예요. 천재를 찾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칩 설계를 아까 본 팹리스 기업들이 해내는 거를 비메모리에서 해내야 돼.
자,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왜 이걸 물론 지금까지 인텔처럼 잘 해내는 기업도 있는데 비메모리는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우리나라는 왕창 모아서 건물을 이만하게 지은 다음에 공장을 정말 산더미 같은 공장을 지은 다음에 왕창 찍어내면서 가격을 낮추는 걸로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잖아요. 디레이 공장도 그렇고. 근데 비메모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이거를 파운드리에 맡기면 되니까 칩 설계를 어떻게 하면 뭐 자동차에 맞는 건지 AI에 맞추는 건지 로봇에 맞추는 건지 이거를 해내야 되는데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럼 물론 대기업도 잘할 수 있지만은 이쪽은 상당히 스타트업이나 정말 기술력이 뛰어난 뭐 퀄컴 같은 퀄컴이 이미 엄청난 대기업이지만 정말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정말 천재 한 명이 만 명을 이길 수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에서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약해요. 우리나라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약합니다.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 어렵잖아요.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대박을 낼 수 있는 곳인데 정말 무지막지하게 약합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저게 다 어렵지 않을까요? 저쪽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설계 기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스타트업들이 빡빡빡 치고 들어가기 좋은 시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도 똑같이 만들고 나도 똑같이 그려. 누가 더 잘 그렸냐를 비교하는 거 보지 공장이 큰 걸로 싸우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난 대박이 날 수 있어. 내 반도체 설계가 하나만 선택이 되면은 많은 걸 그렸는데 야 요게 로보트엔 정말 좋더라. 요게 뭐에는 정말 좋더라. 하나만 설계되면은 충분히 엑시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떼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설계 기업이 쭉쭉 늘어요. 이쪽이 엄청나게 투자도 하고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비메모리 굴기를 하는데 물론 얘네가 메모리 공장 크게 짓고 뭐 이런 것도 하지만은 사실에 얘네 굴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팹리스 스타트업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어. 수천억 돈을 몰아가면서 디램 뭐 랜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 뭐 한국 기업 우리나라가 뭐 몇 년 앞선 것 같아요. 쟤네가 뭐 64단위 뭐 안 돼요. 뭐 128단위 뭐가 안 돼요. 우리보다 뭐 조그맣게 하는 거 안 돼요. 안 돼. 안 돼. 다 좋아. 다 안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는 우리가 안 돼. 이미 국내 팹리스 기업의 11배가 넘어요. 게다가 문제는 저 기업들이 빚을 발할 수 있는 산업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AI라든지 사물인터넷 이런 산업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기 있는 거잖아. 지금 CAGR 50% 이상 50%도 아니 5원 모를 기대하는 건 AI만 해도 아직 여기 있어요. 시작도 안 했어. 다음번 스마트폰 이렇게 서버가 이렇게 뭐 다음번 뭐 5G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의 기대대로 5G로 갔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에 슈퍼사이클은 누가 보더라도 저런 쪽인데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인데 저쪽에서는 형편없이 밀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팹립스 업체들 있죠. 물론 계세요. 어떤 상황이냐? 지난해 반도체가 슈퍼호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 팹립스 업체 절반 이상이 적자였어요. 2019년 뉴스. 그런 슈퍼호황에서도 절반이 적자예요. 게다가 지금 보시면은 뭐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뭔가 설계 기술 늘리고 비메모리 간다 그러니까 다 글로 가겠지.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저라도 뭐 글로 가겠지. 대기업에 더 좋으니까 많은 돈 준다니까 대기업으로 가니까 인력과 아이템 모두가 대기업으로 하니까 그쪽 팹리스 업체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만들어주는 데가 거기니까 거기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출혈 경쟁을 서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국내 팹리스 기업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팹리스 펀드를 만든다. 1,000억짜리. 늦었죠. 늦었기도 하고 규모도 작고 물론 그럼에도 어쨌건 팹리스 펀드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같이 상생하자라는 쪽으로 가긴 하는데 저도 이런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팹리스 업체들이 조금 더 잘 돼야 돼. 삼성전자 팹리스가 아예 잘 되든가 삼성전자 설계 능력이 정말 뛰어나지던가 아니면은 우리도 일로 들어갔을 때 한두 개가 성공을 하면은 떼부자가 될 수 있는 우리도 엑시트를 해서 이게 꿈이잖아요. 스타트업을 먹여 살리는 꿈. 우리도 뭐 하나에 열심히 해서 이게 우리가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내면은 대박이 내서 엑시트가 가능하고 수백억 수천억 부자가 되는 꿈이 있는 시장으로 팹리스가 좀 커질 수 있으면은 야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라는 거 한번 해보자. 소프트웨어에 강하다라는 분야가 좀 이렇게 제가 경제 얘기 많이 드리는데 거의 없는 것 같아.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니까 저쪽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넘어가려면 제조해서 뭔가 소프트웨어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요 한 군데라도 좀 넘어갔으면은 안 될까?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당연히 삼성전자는 아까도 봤지만 그룹 구조상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승부를 걸어야죠. 아까도 보셨지만은 넥스트 웨이브가 뭐가 올지 뭐가 오더라도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점점점 압도적인 기술력을 유지할지도 불안해지고 파운드리에서도 그런 고객사하고 경쟁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시스템 반도체 쪽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133조 원 엄청난 돈을 넣고 15,000명을 채용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데 나오죠. 기본적으로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국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 나오는데 어떻게 됐건 반도체를 설계하는 쪽 설계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승부를 거의 목숨을 그룹의 미래를 걸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나오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겠냐? 사자! 뭐 하나 사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얘기가 쭉쭉 신문에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뭘 살지 모르겠어요. 이쪽이 무지막지하게 비쌀 걸로 예상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쌀지 상상이 안 돼. 도대체 뭘 살지 모르겠는데 정말 쓸만한 업체들은 무지막지하게 비쌀 텐데 그 중에 좀 싸면서도 옥석 같은 애를 잘 골라서 사면은 좋겠는데 야 그게 말처럼 쉬울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그 현질러의 승리로 이제 끝날 수 있도록. 물론 지금까지 삼성 얘기만 했는데 SK 하이닉스 똑같아요. 하이닉스는 사실은 삼성보다 더 늦게 거의 메모리의 90 몇 % 몰빵입니다. 이 회사는. 하이닉스는 메모리 중점된 회사인데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결국 안 나설 수가 없고 비메모리 키운다 해서 이쪽은 SK 하이닉스라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파운드리 산업을 하고 지금 나오지만은 CIS 이미지 센서 이것도 비메모리죠. 비메모리 관련해서 뭔가를 키우려고 하는데 조금 늦었죠. 조금 늦었지만은 뭐 빨리 크면 되니까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쪽에서 어떻게든 승부를 봐서 성공의 방향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사실은 이쪽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아직은 결정적인 이유는 아닌데 아주 조그만 이유를 제가 나도 보여드릴게요. 인텔이 이런 소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심지어 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강국인 한국에 2019년 9월 달에 우리나라의 안방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메모리 반도체 틀을 깨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잠깐 인텔 형 아까지 인텔은 1980년대 치킨 게임 한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에서 아웃됐 때문에 비메모리는 1등이지만 메모리는 안 하잖아요. 메모리 안 해요. 메모리 안 하는데 얘네는 뭘 하겠다는 거냐면은 그런 걸로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 형 그런 걸로 안 싸워 메모리 반도체로 안 싸우면 뭘로 싸워? 시장을 바꾸겠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까지 우리의 반도체는 이렇게 구동이 됐어. 하드가 있고 낸드 플래시 SSD가 있고 그 위에 D램이 있고 캐시가 있고 인텔의 CPU가 작동을 했어요. 데이터를 요렇게 불러들였죠. 불러들여 작동하는 구조였는데 인텔이 위에서 쭉 보니까 야 이거 오래 걸려. 여기서 여기 오는데 불러들이는데 너무 오래 걸려. 야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야 모르겠다 뭐 이런 거 뭐 되는데 모르겠는데 지우고 이런 걸 만들겠다. 뭐 퍼시스턴트 메모리, 옵테인 SSD 이런 걸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야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잠깐만. 판을 깨겠다는 소리죠 이거 일단. 지금까지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이거 모르겠어. 그런 거 다 지우고 구조가 이런 구조가 아니라 새로운 구조로 만들어 보겠다. 잠깐만. 표준 구조를 바꿔보겠다. 잘 봐봐. 신뢰도 돼. 우리가 높잖아. 재부팅 빠르잖아.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조금 더 긴 말로 보면 옵테인 메모리라는 걸 새로 만들었는데 D램과 낸드의 장점을 결합해서 지금까지 하는 뭔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메모리 반도체.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된다. 지금까지 니네가 만들어 온 거는 이쪽으로 가는 거라면은 우리는 길을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가는 걸 만들면 잠깐 우리는 이거 열심히 투자해놨는데 물론 아직 이게 대세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자 그럼 인텔이 말하는 거는 CPU뿐만 아니라 메모리 처리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 구조 자체를 아까 제가 봤듯이 이렇게 가던 거를 이렇게 바꾸면은 야 지금 현재 구조에 얽매여 있는 우리는 굉장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죠. 아직은 상상입니다. 아직은 이거를 한국에 와서 선언했어. 메모리의 대표주의 한국에 와서 이걸 선언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신문기사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1위 인텔 1980년대 메모리 분야를 포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2019년 9월에 한국에 오더니 메모리 분야를 새로운 방식으로 적극 공략하겠다. 데이터 중심 회사로 전환을 선언했어요. 그걸 하필 또 종로구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했습니다. 허허. 상당히 우리나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 정부도 나오는 거 보면은 뭐 팹리스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뭐 천억 펀드 아까 나왔죠. 팹리스 전용 천억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런 대책이 쭉쭉쭉 나오는 게 뒤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삼성이 내놓은 마지막 신사업 계획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끝낼게요. 옛날에 2010년에 삼성의 비전 2020입니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2020년 다 왔거든요. 비전 2020년 10년 전에 나왔던 계획을 봅시다. 얘네 신사업이 태양전지, 자동차용 전지, LED, 바이오, 의료기기였어요. 태양전지 거의 나가리죠. 태양전지는 지금 뭐 이거 하나가 여기에 올인을 받고 있고 태양전지 현재 삼성에서는 별다른 느낌이 없고 자동차용 전지 이거는 배터리도 삼성 참여해 있죠. 배터리 오케이. LED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거 삼바. 의료기기는 바이오에 들어가니까 사실 10년 전에 신사업 비전 2020 했던 것 중에 태양전지 정도 빼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주축이 됐어요. 아직까지도 미래 진행형이긴 하지만 아직 뭐 결정적으로 성공한 건 없지만은 어느 정도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리 정도는 잡은 것 같아. 돈은 뭐 지금 막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2018년 8월에 새롭게 나온 게 AI, 5G, 바이오, 반도체 중심인데 이 말은 결국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엄청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바이오는 뭐 그냥 들어가, 삼바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도체 비전 2030에서 2019년 4월, 비전 2020에 이은 2030에는 아까 보시 파운드리,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사실상 파운드리는 팹리스의 어떻게 보면은 종속이라고 표현하면 모르는데 내부 거래가 굉장히 많겠죠. 삼성 자체가 자기들 파운드리에 주는 게 많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팹리스 반도체 설계 쪽에 결국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우리나라도 이쪽에 만약에 성공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소프트웨어에서 최초로 어떻게 보면 나라 전체 산업에서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에서 성공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이쪽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쪽이 과연 승부입니다. 정말. 물론 이게 아니더라도 메모리 반도체하고 핸드폰에서 많이 벌기 때문에 삼성이 돈을 못 버는 일은 없을 텐데, 서버는 뭐 꾸준히 증가할 테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폭발력이 떨어진다는 거지 나쁘다는 건 아니니까 꾸준히 돈은 잘 벌 텐데, 한 번 더 점프, 한 번 더 뭐 퀀텀 점프 같은 걸 하려면은 확실히 이쪽이 승부를 걸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뉴스는 가끔 나오는데, 3년 뒤 비메모리에서도 글로벌 1위를 예상한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에 비메모리는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2위잖아요. 아까 보셨죠? 제조한 거. 설계사들이 줘서 만드는 게 2위이기 때문에 뭐 애플 걸 받아오든지 퀄퀄 받아오든지 화웨이 걸 받아오면은 단방에 1위가 될 수 있어요. 2위니까. 파운드리 2위니까. 걔 걸 뺏어오면 되잖아. TSMC가 받아오는 거를 어느 곳이든지 커다란 고객. 여기 뭐 있잖아. 애플, 엔비디아, 뭐 이런 커다란 고객, 대만계 파운드리 TSMC에 있는 거를 데리고 오면은 1등이다라는 건데, 이걸 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비메모리 분야에서 1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걔네 물량 받아왔다는 거기 때문에, 물론 비메모리 1등이긴 한데 가져오면은 그걸 보고 1등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뭐 격가지 얘기지만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 퀄컴이라는 회사는 비메모리 팹리스에서 지금 1등의 업체인데, 얘네가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우쭈쭈쭈쭈쭈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퀄컴 어린이가 우리나라에 와서 제발 도와주세요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얘네가 CDMA라는 걸 개발했는데 미국에서 아무도 안 봐줘요. 형님들 저희 거 채택해주면 안 돼요. 뿌 했던 게 공룡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한국이었어요. 마더 코리아였습니다. 마더 코리아가 CDMA를 선택해주면서 퀄컴이 전 세계적인 공룡 기업이 될 수 있었죠. 사실은 우리 그 마더 코리아였다. 그래서 나오죠. 스타트업에서 세계 1위 칩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다 여러분들과 저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은혜를 좀 갚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뭐 그렇게 열심히 갚고 있진 않네요. 우리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업체들이 이번에야말로 어떤 설계 소프트웨어 쪽에서 꼭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